예. 앞에서는 그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발사대에 거치했을 경우에 미국 대통령의 옵션은 선제 공격에서 그것을 파괴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대통령이 새로 취임을 했고, 그리고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미국의 그 아시아 정책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많은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재미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제목이 Preventive Priorities Survey 2021 해가지고, 이게 CFR,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아주 유명한 연구소죠. 미국 민주당이 특별히 좋아하는 그 민주당 계열의 연구소인데, 거기서 세계 안보 정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보고서 만든 양식이 재미있습니다. 미국한테 대해서 위험 정도가 높은 곳, 이거는 미국한테 정말로 중요해. 1. 그 다음으로 중요하지. 2. 그리고 비교적 덜 중요해. 3. 그래서 1, 2, 3은 미국한테 대해서 얼마나 충격이 큰가라는 변수를 하나 놓고, 이쪽엔 뭐를 넣냐면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낮아, 이겁니다.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 1, 그 다음으로 높은 것 2, 그 다음으로 높은 거 3. 그러면은 이제 9개가 나오죠. 9개인데 가능성도 높고 미국한테 충격도 큰 거, 그것이 북한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제는 돌발할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그리고 미국한테 위험이 될 가능성도 높다. 두 번째로 위험한 것을 아프가니스탄이라고 그랬는데, 아프가니스탄은 가능성은 높지만은 충격은 북한보다 덜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이 보고서에 보면은 타이완 문제는 중요성은 심각하지만은 일어날 가능성은 북한보다 적다. 그래서 미국한테 충격적이고 일어날 가능성도 가장 높은 거, 그래서 각각 1, 1인 거, 그것을 북한이라고 냈는데, 그래서 제가 북한한테 얘기하자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됐을 때 북한 위험해, 그러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라고 한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에 나온 얘기예요. 예, 한번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 전체적인 그 모습,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1월 20일 날 했는데, 미국 대통령 취임사 중에서 최근에 가장 짧은 취임사입니다. 가장 짧은 취임사고, 그리고 문장이 전부 단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긴, 그 멋있는 문장 길게 한 게 아니라 전부 단어 너댓 개 가지고 너댓 개로 만드는 그런 문장들이 연속으로 나오는데, 외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거기 나라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러시아도 안 나오고 유럽도 안 나오고 북한도 안 나오고 일본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만 나옵니다. 외교 국방에 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다 사사시 다 이 문서를 보고 찾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동맹을 복구할 것이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입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동맹을 복구할 것이고 전 세계에 다시 관여할 것입니다. 개입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단지 우리의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죠. 그 디플로마시 또는 foreign policy through strength. 힘에 기반한 외교, 힘에 기반한 외교 정책,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힘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고 모범의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나라야, 너네들 우리를 흉내내야 되지 않겠어? 네, 참 이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We will lead not merely by the example of our power, but by the power of our example. 미국이라는 example로 세계를 끌어가겠다. 우리는 평화, 진전, 안보를 위한 강력하고 신뢰받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We will be a strong and trusted partner for peace, progress and security. 적이 없어요. 저 사람 얘기에 미국의 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요 세 줄이에요. 취임사 중에서 외교 정책은 요 세 줄이 다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정도로 짧습니다. 지금 이제 서서히 그 외교 안보팀을 만들고 있는데, 국무장관이 바로 미국 시간으로 26일, 국방장관이 21일 날 일단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가지고 지금 취임을 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들한테 이리저리 이렇게 전화 걸어가지고 한 얘기들,
그거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대 미국의 국방장관은 이제 흑인입니다. 역사상 첫 번째 흑인 국방장관입니다. 저 사람의 그 양력을 살펴봤더니만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연세는 꽤 많으신 분이에요. 1953년생이고 육군사관학교를 1975년에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참전을 했고 마지막 임기가 이라크 때 대장일 때 이라크에 있었는데 저 사람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그 한 중대의 중대장 역할을 맡았던 간부 생도였습니다. 제가 그 일부러 그 빈센트 브룩스라고 한국에서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은퇴한 그 미군 대장인데 브룩스 대장은 미국 육군사관학교 다닐 때 첫 번째로 흑인이면서 전체 연대장 생도를 했던 겁니다. 자기 동기 중에서 제일 높은 그러니까 이제 같은 학생끼리 무슨 계급이 있느냐 그러지만은 소위 말해서 일반 대학에서 뭐 총학생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그 폼페오 장관 사진도 꺼내왔는데 폼페오 장관도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이번에 그 국방장관이 된 로이드 제임스 오스틴 3세는 육사 75년도 졸업이고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대장은 육사 80년 졸업입니다. 그 5년 후배죠. 그리고 이제 마이클 리차드 폼페오 마이크 폼페오 저 사람은 이제 뭐 대장까지 올라간 게 아니라 군대에 오래 있지 않고 이 바깥으로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1986년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인데 저 사람은 수석입니다. 공부가 1등이라는 소리예요. 빈센트 브룩스 장군은 이제 그 지도력에서 그러니까 뭐 아주 최고 우리나라도 육군사관학교 졸업할 때 공부 1등한 사람도 있고 대표 화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그 훌륭한 생도다운 생도도 뽑고 그러는데 브룩스 대장은 그렇고 로이드 제임스 오스틴 3세 지금 신임 국방장관도 그래도 한 중대를 이끌던 그런 간부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원래 군인은 어떤 특별한 정파가 없습니다. 저 사진은 그 럼스펠드라는 그 미국 국방장관이죠. 럼스펠드 장관은 공화당의 국방장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할 때 그때 로이드 오스틴 장군이 같이 앉아서 이제 그 회의하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 때는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는데 바이든하고 만나서 이라크에 근무할 때입니다. 같이 얘기하는 그런 사진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인은 정파에 관계없이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이익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할 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바이든이 지금 돼가지고 뭐 계속 뭐 사인을 많이 합니다. 행정명령에 뭐 첫날 17개를 사인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면서 그거 읽어보고 하냐? 다 읽어보기는 하느냐? 뭐 그냥 사인만 막 하는 거 아니야? 읽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인한 것 중에 하나가 Buy American Executive Order. 그러니까 미국의 그 국민들, 미국의 이제 연방 정부라든가 기관들은 모든 물건을 살 때 미제를 먼저 사라. 중국제라든가 다른 나라 물건을 사기보다 미제를 먼저 구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바이든은 친중 정책을 할 거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만 보면은 중국제 사지 말고 미제 사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바이든은 중국하고 정말로 잘 지낼 거야 하는데 그거는 살짝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설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상무장관에 지명된 지나 러만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제 그 바로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이에요. 중국의 경제적인 행동은 그 자유주의 경쟁이 아니다. 반경쟁적인 것이다. 그래서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향후 취임하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매우 공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래서 제닛 옐렌 이 사람은 이미 이제 인준을 받은 재무장관이죠. 토니 블링컨도 이제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 날 인준을 받았죠. 그래서 제닛 옐렌 미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등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 장관들에 이어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지나 러만이라는 상무장관이 이날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펼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원했던 수단들을 이용해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우리나라 이제 신문에 그 기사가 난 것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이 사람은 제가 저 강의할 때 뭐 여러 번 얘기했었죠. 작년 5월입니다.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세게 하지 실제로는 세게 하지 못한다. 자기네가 대통령이 되면은 훨씬 더 세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1962년생입니다. 1962년생이니까 이제 59세. 그러니까 뭐 장관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저 사람은 그 바이든이 부통령할 때 바이든의 외교 담당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 되니까 이제 장관까지 승진을 했는데 저 사람의 특이한 것은 2003년이면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죠.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2003년에 그 이라크 전쟁이라는 정말 대단한 전쟁이죠. 그걸 할 때 저 사람은 적극 찬성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공화당이 외교 정책이 좀 더 호전적이고 민주당이 더 평화적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는 완전히 오해입니다.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전쟁에 자주 개입하고 근데 그것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이라기보다도 국제주의자냐 국가주의자냐 현실주의자냐 이상주의자냐에 따라 다릅니다. 현실주의자는 전쟁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이상주의자들이 오히려 전쟁에 더 많이 개입합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 우리가 그 미어시에 뭐 교수책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미국이 힘이 세진 다음에 전 세계를 민주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이라도 해야 돼. 저런 독재 국가들을 가서 총칼로 정권을 바꿔놓으면은 민주국가가 되고 평화가 오지 않겠어? 뭐 이런 그 낙관론입니다. 예. 작년 5월달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서 말은 거칠게 했지만은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못했다.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한 번 더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폭스뉴스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을 저희들이 한번 그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이 돼서 일주일도 안 됐지만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리퍼블리칸 로메이커스, 리퍼블리칸 공화당 의원들이 call for tough Biden response after Red China sanctions Trump officials. 딱 임기가 끝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뭐 장관들, 폼페오 장관을 필두로 해서 거기 존 볼튼도 들어갑니다. 존 볼튼은 트럼프랑 싸우고 관둔 사람인데 그 사람 등 존 볼튼, 뭐 마이크 폼페오 등에서 28명을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 사람 제재 가야죠. 미국에 오지 말라. 뭐 미국에 있는 물건, 집 같은 거 있는 거 다 압수한다, 뭐 뺏는다, 뭐 이런 거 식으로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 28명한테 이제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 미국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바이든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 바란다라고 그 요구한 그것이 이제 기사로 났습니다. 1월 22일자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 되자마자 요구사항들이 많은 것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이포크 타임스.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가장 반중국적인 그 언론이 이포크 타임스인데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저 이포크 타임스랑 좀 관련되는 방송 중에 NTD라는 TV 방송이 있습니다. 뉴 탕 다이너스티에서 그냥 NTD 방송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가장 반중적인 방송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이포크 타임스에서 미국 시간으로 1월 26일 날 신문 사설입니다. Uniting America by Embracing Tradition and Standing Up to the CCP. 중국 공산당에 당당하게 대적했던 전통을 따름으로써 미국을 하나로 단결시킵시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싸움을 하자. 우리가 다 단결돼서 그 싸움을 함으로써 우리의 단결된 모습을 보이자라는 그 사설이 나왔더라고요.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은 원래는 트럼프를 아주 좋아하진 않았지만은 공화당인데 저 사람이 그래도 나중에 트럼프가 아주 괜찮아하는 그런 강요가 됐습니다. 유엔 대사를 했다고 그랬죠. 하다가 자기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음번 정치 목표를 위해서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을 꿈꾼다는 말도 있고 인도계 아주 대표적인 그런 그 정치가인데 이 사람은 1월 24일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중국은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데 과감해졌고 이제 막 훔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간첩작전을 시행했다. 예, 러시아는 미국을 이제 정보작전하는 나라죠. 간첩질하는 나라죠. 트럼프의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정책과 러시아의 강력했던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 잘했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리드, 트럼프가 했던 것을 따라가야 할 것이며 트럼프가 이룩한 진전을 지우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은 중국하고 거래도 많고 바이든의 아들은 중국한테 용돈도 많이 받아 쓰고
뒤에 이렇게 구린 것이 많아. 걸려 있는 것이 많을 거야. 엮여 있는 것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잘 못할 거야. 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우려를 해서 저렇게 썼는지 모르지만은 강한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받은 또 하나의 소식인데 제가 조금 놀라워가지고 자료를 정말 찾아봤습니다. 전부 다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의 그냥 장처관들이 전부 유태계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태계가 많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제가 받은 얘는 그림하고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그 지금 한번 제가 읽어보면은 유난히도 유태계가 많은 바이든의 고위 관료들이다. 국무장관 앤소니 블링켄이 유태인입니다. 맞아요. 국무차관 웬디 셔먼, 저 사람은 한국 사람한테 되게 유명하죠. 국무차관도 유태인 맞습니다. 재무장관 제네트 옐렌 유태인 맞습니다. 법무장관 메릭 갈란드, 이 사람 유태인 맞습니다. 국토안보부 장관 세크레터리 오브 홈랜드 시큐리티,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람 유태인. 그리고 DNI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정보국 국장 유태인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 유태인, 과학기술정책실장 유태인, CIA 부국장 유태인, 국가안보국 사이버국장 등 이런 장관급 차관급의 유태인이 이렇게 많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 하나 확실한 것은 중동 정책은 트럼프와 바이든이 아마도 거의 같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다 뿌리가 유태 쪽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바이든이 중국하고 거래를 잘 지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이든도 2013년이죠. 벌써 8년 전 얘기네요.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식에 가서 미국에 있는 것이 중국에는 없는 것이 많다.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중국은 숨 쉴 자리도 없는 국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졸업식에 왔던 많은 중국 학생들이 비난을 하고 저 졸업식 축사를 고쳐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중국은 숨 쉴 자리도 없다라는 그 문장은 뺐습니다. 그 연설문에서. 하여간 그런데 그 이후에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엮여 있지 않겠어? 엮여 있는 것이 지금 거의 드러난 사실 같은데 그것을 초월해서 외교를 해야지 제대로 온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그 원칙론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이죠. 미국의 신임 외교 안보 관리들이 한국에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신문도 이제 다 참고해도 되지만은 일부러 미국의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관리들이 한국에 전화 걸어서 무슨 얘기했는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거 보니까 Secretary Blinken's call with ROK Foreign Minister Kang. 그러니까 블링컨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강경화 장관이 사실상은 해임된 후지만은 아직도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은 강 장관하고 블링컨이 통화를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제가 그냥 한국말로 제가 번역한 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무장관 앤토니 블링컨은 오늘 이제 되자마자 전화를 아주 빨리 걸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 강경화와 통화를 했다. 전화 통화에서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장관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막강함과 중요함, 한미동맹이 막강하게 남아있어야 되고 중요하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린치핀으로서 한미동맹은 역할이 대단하다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과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했고 미국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바이든의 노력을 강조했다. 여기서 몇 가지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nduring strength, 한미동맹은 오랫동안 지속됐는데 정말 그건 중요해. Strength and importance, 강력하게 이제 존재를 했는데 중요하다. 뭐에서 중요하냐면은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of free and open Indo-Pacific region. 여기 인도-퍼시픽 리전이라는 말은 누가 쓴 말입니까? 트럼프가 만든 말입니다. 오바마 때는 퍼시픽이고 트럼프가 인도-퍼시픽인데 요거를 말 그대로 받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 요거 트럼프가 그대로 쓴 말인데 그것을 위해서 한반도는 린치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Importance of Continued Trilateral US-ROK Japan Cooperation,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3개국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Continued Need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중요하다. 요 문장만 보고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차이가 있나요? 용어까지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정부가
바이든한테 무엇을 기대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한테 요구한 말은 개방적이고 발전하고 안정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평화, 번영,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에서 한국은 한미동맹은 린치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미국 세 나라가 협력해야 된다. 지금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안 나오기를 혹시 원한 것은 아니겠지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20일 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했던 사람을 이미 임명을 한 상태죠. 근데 아직 뭐 인준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강경화 장관이 이제 앤토니 블링켄 신임 미국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한 모양인데, 조금 좀 이렇게 그 의미가 희석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이미 뭐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기분이 썩 유쾌하지 못할 장관이 앤토니 블링켄하고 저런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떤 심각한 의미를 가질지, 그냥 단지 허사일지에 대해서 뭐 조금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로이드 제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 국방장관 서욱 장관과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영어로는 아이언클레드 US ROK Alliance. 이것도 트럼프 때 하던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통화했다. 그리고 한국 국방장관 서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고, 오스틴 장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통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서 한미연합방위태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한미연합방위태세가 많이 망가졌다라고 지금 다 비난하고 있죠. 왜? 연합방위태세는 뭡니까? 함께 훈련함으로써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훈련 제대로 안 했죠. 두고 보십시다. 금년 3월에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그 훈련을 미국 정부에서 하자. 이번에 해야 돼. 그동안 북한 눈치 보느라고 안 했지. 이제 해. 라고 한다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되었어도 우리가 대통령 바뀔 때마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렇게 심히 바뀌는 것은 없어요. 라고 말한 그런 말을 다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3월, 이게 3월 2달 남았죠. 3월 달에 매년 하던 뭐 옛날처럼 팀 스피릿 정도까지 그런 막강한 훈련은 아닐지라도 그냥 뭐 이 핑계 저 핑계로 훈련 안 하고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약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한테 이 훈련 해야 돼라고 해서 훈련을 한다면은 그것은 상당히 뭐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스틴 장관과 서 장관은 다양한 방위 사안들을 다루었고,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 연합군의 준비태세 유지 필요성을 주목하고, 또 그 얘기입니다. 준비태세 유지, maintain the readiness of alliance combined forces. 한미 연합군이 훈련을 같이 해봐야지 바로 readiness가 유지되는 것이죠. 준비태세가. 미군은 매일 오늘 밤에도 싸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미군 혼자 싸웁니까? 한국군도 오늘 밤에도 싸우려면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에 근간한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약간 이상한데 영어로 하면은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 이거는 미국 사람들이 항상 중국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너도 법을 지켜봐라 좀. Rule Base. 법에 기초한 국제 질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군이 이제 태세를 갖춰야 되는데, 규칙에 근간한 Rule Based International Order가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다른 말로 노골적으로 하면은 중국에 대해서 함께 대처하자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 뒤에 아예 나와요. 공통의 위협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공감했다. 공통의 위협? 그동안에 미국하고 한국이 공통의 위협이 있었습니까? 북한하고 중국이 우리가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정부가? 그런데 Cooperation on Shared Threat,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 협력하자, 그리고 대비태세를 늘리자, 그리고 확장 억지력,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을 미국 국방장관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밀리 혼 국가안보보장회의의 대변인이 또 성명을 발표했는데, 제이크 설리반, 저 친구도 많은 의혹을 받는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뭐 좀 오래된 얘기지만은 대만을 중국에 넘겨주고 그걸 어떤 미국의 큰 이익을, 경제적 이익을 보면 안 되겠냐라는 그 비슷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은 뭐 우리가 완전한 평가를 할 수 없는데 한국 자기 이제 카운터파트랑 연락을 하는 거죠. 제이크 설리반이 국가안보보좌관이니까 한국의 국가안보 실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바이든 정부가 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북한 문제, 코로나 문제, 기후변화 문제, 지역 및 글로벌 도전과제에 관한 긴밀한 조율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국방장관이나 국무장관의 전화에 비하면은 뭐 그냥 두리뭉실하고 애매모호한데, 하여간 뭐 글로벌 도전과제에 관해서 긴밀한 조율을 하자. 글로벌 도전과제 미국이 생각하는 1위가 뭡니까? 예, 중국 문제죠. 예, 바로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신임 국방장관이 일본한테 통화한 거를 그 일본 뉴스를 보니까 엄청나게 구체적이에요. 그냥 영어로 읽어보면 US reaffirms commitment to Japan to defending island disputed with China.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훨씬 좋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준비태세를 느린다가 아니라 북한이 여기를 건드리면 우리가 같이 싸워줄게, 뺏어줄게, 이런 얘기인데 지금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투고 있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라고 아예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은 일본 센카쿠 방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 예, 대단히 구체적인 그런 약속을 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앞으로 제가 그 미국과 중국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행정부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주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21세기 세계 정치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관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결정지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 문제죠. 근데 이거는 G7 리더라는 거가 이제 G7 국가가 있죠. 금년 6월 달에 영국에서 회의를 합니다. 영국에 있는 아주 조그만 도시에서 이제 G7 회의를 하는데 그 G7 국가의 국회의원 70명 정도가 편지 하나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편지를 만든 사람이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 보시는 앤토니 곤잘레스라는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입니다. 이 사람하고 여러분이 또 보시는 게 독일 국회의원이에요. 노르베르트 레트겐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독일 연방 하원의 외교분과 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 콘잘레스 의원하고 레트겐 의원 두 사람이 편지 한 통을 쓴 거예요. 편지 한 통을 쓰고 그 편지에 우리가 동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G7 7나라 국회의원들이 전부 사인을 연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70명 정도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것을 읽어보면 그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G7 국가는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그리고 미국, 영국입니다. 그 7나라가 이제 전부 다 서방 선진 자유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 7나라가 모여서 금년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날짜도 다 정해졌습니다. 영국 남서부 해안에 있는 카비스 베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뭐를 이 국회의원들이 각 자기 나라 정상들에 대해서 요구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수상이 가는 그런 G7 회의죠. 예, 그냥 간단히 말하면은 중국 공산당이 야기하는 위협은 우리 시대 최대의 외교 정책적 도전이다. 이 위협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미국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민주 우방 국가들에게도 위험이 되는 그런 문제다. 그러니까 중공이 야기하는 문제가 미국에게도 제일 중요한 문제고 미국의 우방국들한테도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지금 오하이오 하원의원 곤잘레스가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그 편지를 쓰고 그 편지 내용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신문하고 한 얘기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레트겐 의원도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 트윗 내용을 보면은 나와 곤잘레스 의원이 만든 초안에 70명의 G7 국회의원들이 동참하였다. 곤잘레스 의원과 나는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7명의 지도자죠. 우리가 보기에 국제적인 표준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되는 중국의 국내 및 국제적 행동에 대해 단일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작성했다. 7나라가 중국 정책을 같은 걸 하자는 얘기입니다. 캐나다 따로, 독일 따로, 이태리, 일본 따로가 아니라 이 G7 국가들은 중국에 대해서 똑같은 정책을 하자. 그러면서 심지어 똑같은 정책을 하다 보면은 무슨 손해나는 일이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는 훨씬 더
희생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손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트겐 의원이 그 서명한 사람들 명단까지도 이렇게 그 트위터에 다 올렸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그 내용만 잠깐 얘기하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국의 곤잘레스 하원 의원이 독일 레트겐 의원 그 두 사람이 공동 발의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전현직 여기 재밌는 거는 공화당 민주당이 구분이 안 됩니다. 거의 반반씩 들어가 있어요. 전현직 민주공화당 의원들 17명이 스폰서로 참여했다. 일단 미국 사람 현재는 17명 들어갔는데 앞으로 더 많아지겠죠. 그래갖고 전체가 지금 70명가량이 사인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유세계의 대중국 전략은 공통의 전략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In order to achieve a joint China strategy of the free world. 자유세계가 중국에 대한 전략을 joint, 연합 전략을 만들자, 하나의 전략을 만들자 이겁니다. 자유를 지키는 일을 위해 양보와 타협은 해야 할 만한 일이다. 아무래도 7나라가 이익이 다 다르겠죠. 중국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중국이 자유를 박해하는 나라, 룰을 지키지 않은 나라 이런 데 대해서 우리 자유주의 국가들은 단일한 공통의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의 전략을 우리가 만들 경우에 타협과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 타협과 양보는 당연히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공동 대처해야 할 이슈가 뭐냐? 중국을 일러놓고 나머지 7나라가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 뭐냐? 기술 수준. 이제 이건 뭐 그냥 테크놀로지 스탠다드라고 그랬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갑자기 많이 팔리는 책이 1984년이라는 책이래요. 우리가 정말 인간이 그 과학기술, 정보기술이 발달되면서부터 인간을 통제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다 뺏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테크놀로지 스탠다드, 기술 기준, 그리고 휴먼 라이트, 인권 문제, 그리고 텐션스 in the Indo-Pacific region, 인도 태평양 지역의 긴장 문제, 그리고 코비드-19 팬데믹, 코비드로 인한 그 역병이죠. 이런 것들이 G7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공통 전략을 짜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PRC has weakened international governance. 이 사람의 인식입니다. governance라는 게 뭡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그 어떤 공통의 룰이죠. 보통 그 패권국이 인터내셔널 가버넌스를 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이제 동조를 하는데 중국은 그 인터내셔널 가버넌스를 약화시켜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세계의 그 법에 의한 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얘기가 그 코비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두 분은 코비드의 원인은 중국 공산당이다라고 아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예 공산당이 원인이다.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기원했는데 중국이 초기 대응을 잘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실패한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답답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7나라가 공통으로 대하자. 그래서 코비드에 대한 중국의 불량 대처를 짚고 넘어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중국은 인권을 유린하는데 특히 그 위구르족을 그 100만 명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폼페오 장관이 1월 19일 날 언급했듯이 crime against humanity, 인류에 대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는 대량 학살이라는 뜻이죠. 중국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대량 학살을 하고 있다. 바로 위구르족 탄압이 그런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인권 유린 문제는 G7 국가들의 단합된 대응으로 대처해야만 할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중국이 이제 기술이 그 많은 부분이 이제 발전한 부분이 있죠. 발전하기도 했고 특히 값이 싸다는 사실 때문에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중국의 그 5G라든가 중국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기술을 이제 도입에다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더 이상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합쳐서 중국이 하는 그 기술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그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독재 국가의 그 기술을 사다가 정보가 다 유출되고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작년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희들 한번 방송했었습니다. 그 4명의 그 관리들이 나와서 외무장관, 법무장관 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것을 이제 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여간 서방 국가들이 합심 협력하여 그 새로운 기술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에
상원의원 롭 포트만이라는 오하이오 상원의원이 이제 이 사람은 공화당인데, 그리고 네바다주 민주당 상원의원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라는 사람이 또 법안 발의한 것이 있는데, 중국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그 중국의 과학기술이 국제 표준 기준을 잘 따르고 있는 것이냐에 조사를 하기 위한 그런 그 상원의 법안이 있습니다. S4901이라는 법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만들었듯이 지금 그 G7 국가들이 중국의 기술 그 사용 표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의존도를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썼는데, 그 7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정책을 하나로 하자라는 그런 약속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임기가 시작된 지 일주일 정도 이제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시아 정책은 그냥 지금까지 나온 문서상으로 봤을 때 그 트럼프랑 아주 다르지 않고, 그리고 혹시 다를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고를 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가 경고를 했고, 이포크 타임스가 사설로 경고를 했고, 그리고 G7 국가 국회의원들 70여 명이 이 경고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뭐 이제 시간이 지나가 봐야겠지만은, 강력하지 않고 뭐 스트래티직 페이션스, 한번 인내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러죠. 중국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것들 우리가 차츰차츰 더 한번 자세하게 내용 뭐 이슈별로, 지금 뭐 여러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차근차근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정치의 그 의문사항들, 예, 저는 뭐 요번 그 선거를 겪으면서 예를 들어 펜스 같은 경우는 참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해야 되냐 하는 그런 그 좌절감도 안겨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공부도 더 널리 해야 되겠다,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잡는 계기도 됐습니다. 예. 오늘 뭐 강의 이 정도까지 하고, 이 전쟁론 12일은 다음 주일 날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